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먹을 음료는 스타벅스 카페라떼고 저희 돈으로 산 건 아니고 어플에 들어가는데 무슨 썸머 페스타인가? 이벤트로 쿠폰을 한 장씩 무료로 줬어요. 그래서 카페라떼 무료로 마실 수 있어가지고 의도치 않게 득템했죠. 짜잔. 아이 맛있어. 오늘은 좀 분위기가 밝죠. 오늘 저희 자녀들 보건소에서 무료 불소 도포를 하고 나서 무료로 가그린도 2리터나 받아왔죠. 인당 500ml씩 받을 수 있어서 그거 받아갖고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깜빡해버렸네. 진료비 약 6,000원씩 내서 12,000원 내고 하고 왔습니다. 저희 자녀 치아에 굉장히 관심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는 잊지 마고. 저희가 가지고 온 주제는 입사와 동시에 은퇴 준비를 해라입니다. 제가 좀 불안한 거를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가정 환경이 좀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계속 돈에 대해서 좀 집착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과소비를 초반에 잠깐 입사 때 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남편이랑 만나면서 정말 오래 이 남자랑 열심히 잘 살고 싶다. 오래 행복하게. 뭐 그런 가정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말들이 많았죠. 뭐 양질의 일자리 50대면 다 밀려나니까 뭐 너무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도 좀 불안한 요즘 시국에서 저희가 좋게 은퇴를 했는데 그 계기는 사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집값이 좀 비쌌어요. 저희 기준에서는요. 지금 바라봤을 때는 그 가격이 엄청 싼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굉장히 비싸 보였고 결국엔 몇 년이 지나서 그 자산은 정확히 2배가 되었죠. 은퇴를 본격적으로 결심을 한 건 사실 결혼 준비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 그때 저는 좀 후회를 많이 했어요. 어떤 후회냐고 하면 제가 본가에 돈을 좀 많이 들인 것도 후회가 많이 됐고요. 제가 미혼이던 시절에 의미 없이 흘려보냈던 소비들에 대한 후회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것들을 의미 없이 소비하지 않고 그냥 최소 예적금으로 무조건 묶어라도 뒀으면 지금의 저희 자산에 굉장히 큰 기여가 됐겠죠. 그러면서 저희가 이 영상을 찍게 됐고 이 영상은 정말 20대 초반 내지는 고등학생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은퇴라는 건 제가 준비를 계속 오래 한 사람이 승리를 반드시 할 수 있는 게임이거든요. 은퇴 준비를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은퇴 생각을 사실 적게 됩니다. 이 얘기는 사실 저희 삐터비나 투자 영상에 계속 했던 말입니다.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 씀씀이가 커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은퇴라는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나는 계속 일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였거든요. 저희가 은퇴 계획을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은퇴를 했고 그리고 저희 남편이 이제 은퇴 계획을 좀 더 본격적으로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남편님은 은퇴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나이가 언제라고 생각하나요? 은퇴 계획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어떻게 모을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20살 때 내가 10만 원을 넣어놓은 게 이게 1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으면은 얼마가 됐을지 그게 이제 복리로 굴러갔을 때 얼마가 됐을지가 계산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10만 원의 가치가 2배, 3배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남편은 그런 거 없었어요? 어릴 때 복리랑 단리의 그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나요? 그거는 중학교 때 수학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복리 단리라는 거를 그러니까 개념은 알고 있었어요. 복리라는 게 당연히 더 좋고 원금에 이자 붙은 거에 거기서 또 이자가 붙는다는 게 복리라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 복리라는 게 체감이 될 정도로 느껴지려면 이 원금이 정말 커야 되거든요. 그게 제 기준에서는 한 5억 원부터였던 것 같아요. 솔직히 1억 원대도 뭐 10%가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1억 원에 10%면 1,000만 원인데 이 1,000만 원이라는 이 숫자를 보기까지의 그 과정이 굉장히 길단 말이죠. 그러니까 1억도 벌기가 힘든데 1억에서 또 복리로 15%의 수익률을 내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릴수록 젊을수록 시드가 적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드를 좀 적절하게 잘 불려야 되는데 이 적절하게 불리는 게 일단은 투자 경험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보통 예적금 수준으로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퇴 계획을 젊을수록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약간 이런 거랑 뭐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젊었을 때부터 10만 원, 20만 원씩 꾸준히 모아야지 나중에 큰 돈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뭐 그렇죠. 10만 원, 20만 원씩 꾸준하게 통장으로 처음에는 적금을 들죠. 은행은 무조건 단리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정기적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예금하고 적금하고는 틀리잖아요.
적금이 보통 이자가 높죠. 예금이 이율은 낮지만 적금보다 보통 한 1%는 더 받습니다. 1년 단위로 했을 때요. 뭐 이런 간단한 것도 내가 직접 해봐야 하지 않은 거고, 그리고 이제 10만원, 20만원 모은 내 소중한 돈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할 건데, 투자할 때 보통 아무거나 집어넣기 마련인데, 내가 입사하고 나서부터 은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거를 굴려가겠다 라고 하면은 적당한 펀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TDF라는 겁니다. 저번 주에 얘기했던 거죠. 네, TDF라는 펀드를 꾸준하게 사모아가면은 이게 내 은퇴했을 때를 맞춰놨기 때문에 처음에는 공격적인 게 많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점점점 채권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안정적인 자산으로 바뀌는 액티브 펀드입니다. 그래서 난 잘 모르겠고 굴리기도 힘들고 좀 넣을 만한 게 없을까? 라고 할 때 아주 적당한 펀드죠. TDF. 저희도 TDF 투자 계획이 있으신가요, 혹시? 저희는 이 TDF가 사실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죠? TDF가 필요한 사람들은 내가 통장을 자주 들여다 볼 수가 없고, 들여다 볼 때마다 손해가 나고, 그렇다고 내가 예금으로 또 두기는 싫고, 이런 상황에서 펀드 매니저가 액티브 펀드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잘 굴려준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무지성 매수에 좋은 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펀드가 되게 좋은 펀드인데 이걸로도 입문하면 되게 좋죠. 그리고 대신에 단점이 하나 있다면은 이 펀드가 해외 자산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ISA를 만들어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ISA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정말 기본적인 건데, 저는 이 ISA를 단순히 3년만 두고 무조건 해지를 해야 되는 약간 시한부적인 계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투자 영상 1화를 찍을 때 ISA 계좌를 반드시 해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해지를 했지만, 해지를 한 이유는 만기 연장이 안 돼서 제가 해지를 한 거예요. 은퇴할 때는 ISA 계좌가 필수로 필요한데 왜 필요한 거죠, 남편님? 일단 ISA를 만들면은 ISA 통장에서 나오는 이득이 엄청 많아요. 어떤 이득이 있죠? 예를 들면은 미국 주식을 만약에 제가 판다고 하면은 수익금이 250만 원이 넘어가면은 팔았을 때 수익이 나면은 22%의 과세를 매기거든요. 이거는 변함없는 확정 세금이죠. 물론 이게 마이너스 된 주식을 팔면은 없어지긴 하는 건데, 만약에 제가 돈이 필요한데 마이너스 난 거는 팔기가 좀 그렇잖아요. 난 기다리고 그러니까. 있는 건데, 이러면은 좀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난 돈을 써야 되고, 그렇다고 마이너스 난 거 팔기는 싫고, 수익 난 것 중에서 빼고 싶은데 250만 원 넘으면 과세하니까. 근데 ISA 계좌에서는 일단은 팔아요. 파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원금만 빼는 것도 이것도 세금 안 매겨요. 수익 난 거에 대해서 이 나중에 200만 원이 넘어가면은 9.9% 과세를 매기죠. 이것도 세금 회피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수익 난 거를 개인연금으로 옮기면은 그것도 어느 정도에 대한 세금을 깎아줍니다. 개인연금으로 이전하면 5.5%로 나중에 수령할 수 있는 거죠? 원래는 9.9%를 내야 되는데 네. 5.5%만 내고 내가 개인연금을 다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세금 절세 효과를 가질 수 있고요. 사실 예금도 ISA로 들 수 있어요. 적금 예금도 다 세금 매깁니다. 그렇죠. 그것조차도 아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TDF를 ISA로 사면 좋다 그랬는데, TDF는 미국, 해외 상관없이 펀드 매니저가 액티브하게 알아서 구성 종목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일반 계좌로 이걸 사가지고 팔면은 15.4% 세금을 매겨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팔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금이 많이 뜯겨져 있는 거죠. 이거를 막아줄 수 있어요. ISA 같은 경우는 계좌 내에서 매수 매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따로 매기지 않으니까요. 네, 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요. 네. 그래가지고 TDF도 ISA로 하면은 좋습니다. ISA는 무조건 내가 성인이 되면은 만드셔야 되는 계좌예요. 3년이 지나면은 의무 보유 기간이 끝났으므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의무 보유 기간 이 3년을 내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ISA 계좌는 성인이 되면 그냥 바로 만드시는 게 좋은 것 같긴 합니다. 맞죠? 예, 만기는 무조건 풀로 하시고요. 맞아요. 만기는 풀로 하되 미리 만들어서 의무 보유 기간 3년을 미리 채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용을 하지 않아도요. 저는 제 주변 지인들한테 ISA 계좌 없으면 당장 만들라고 시켰거든요. 그 부부 둘 다. 왜? 나중에 내가 ISA라는 계좌에 대한 존재를 알았을 때는 좀 늦어요. 왜 늦냐?
의무 보유 3년이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면 예적금도 사실 1년 이상을 좀 계약하기가 조금 불안하죠. 결혼을 갑자기 해야 된다든지 뭐 내가 아프다든지 뭐 이런 거 했을 때 갑자기 해지를 해야 되는데 좀 뭐 그런 게 있으니까. ISA 계좌는 성인이 되셨다면 혹은 성인이 된 자녀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미리 만들어 두라고 하는 거를 너무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신용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계좌이기 때문에 증권사를 통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예적금을 들 거면은 은행에서 ISA를 만드는 거고, 내가 주식을 하고 싶다 하면은 그냥 중개형 ISA를 만들면 됩니다. 증권사에서 만드는 거랑 은행에서 만드는 거랑 넣을 수 있는 종목 차이가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차이가 있어요. 은행에서 만든 건 아무래도 채권 같은 것만 살 수 있겠죠? 채권도 있을 거고, 신탁형이랑 몇 개가 있습니다. 종류가 3개가 있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잘 모르죠 지금. 네, 은행 ISA는. 저희는 무조건 중개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중개형 ISA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 방송에서는 무조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ISA 계좌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렇죠. 저 주식 유튜브인데 예금하려고 하면 좀 이상하죠. 예금 ISA예요. 그리고 어차피 예금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미만이면은 이금융권에서 만들면은 제가 알기로는 1.4%밖에 세금을 안 될 겁니다. 세금 우대 네. 혜택이 있죠. 그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목돈 3천만 원까지 모으는 거는 일반 제2금융권을 이용하면은 싸게 세금을 덜 내면서 모을 수 있어요. 그것도 예적금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팁이 될 수 있네요. 굳이 1금융권을 고집하기보다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해보니까 대출도 1금융권보다 2금융권이 잘 나옵니다. 아, 예, 그렇죠. 금액도 좀 크게 나오고 금리도 생각보다 1금융권이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오히려 1금융권은 뭔 규제다 뭐다 해가지고 저번에 제가 주택담보대출 일으켰을 때 그게 안 된다 그랬어요. 그냥 금액이 그냥 안 된다고. 그냥 1,000만 원도 저한테 빌려줄 수가 없대요. 주택에 관련돼서는. 근데 제가 2금융권에 갔거든요. 70%까지 나오니까 해주겠다. 이래서 저는 2금융권에서 주담대를 그때 일으켰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우리 남편도 이제 슬슬 은퇴 준비 본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육아휴직 2년 뒤에는 퇴사를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 어떻게 바뀌었다고 했죠? 종목의 변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처음에 은퇴 계획은 지금하고 똑같이 가려고 했어요. 은퇴하고서도 제 자산은 안전자산 30%, 그 다음에 성장자산 70%로 구성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커버드 콜을 제가 가져가는데 굳이 안전자산을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그거를 좀 고민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AI하고도 공부를 좀 해봤고, 그 결과 커버드 콜 자체가 현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 현금을 가지고 성장자산을 계속 살 수 있다면은 방어자산이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가지고 저는 자산을 나스닥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커버드 콜에서 나온 현금 흐름을 나스닥으로 옮긴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그럼요? 제가 원래 구성했던 포트폴리오 방어주 30%를 팔고 나스닥을 바꾼다는 겁니다. 아, 저희 원래 포트폴리오는 뭐 나스닥, S&P 500, 뭐 버크셔, 구글, XLV 뭐 이렇게 사둔 거를 전부 다 정리를 하고 거의 100% 나스닥으로 옮기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월 현금 흐름은 커버드 콜로 하시고요. 커버드 콜로 현금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생활도 하고 남는 돈으로는 추가 투자를 하는 거죠. 오히려 이제는 은퇴를 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섰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할 거면 성장주로 빡 하고 현금 흐름으로 받는 거는 현금 흐름으로 딱 단순화시키는 거죠. 단순화를 시키는 거죠. 지금 저희가 포트폴리오가 남편은 5개로 쪼개져 있죠. 네, 저도 5개 정도로 쪼개져 있는데 그래서 남편이랑 상의를 했고요. 저희가 매년 250만 원씩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리밸런싱 어차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리밸런싱 할 때마다 방어주 또는 S&P 500도 제 기준에서는 방어주거든요. 이거를 전부 다 나스닥으로 옮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성장주는 2, 3년 내로 100% 나스닥으로 옮기고요. 현금 흐름은 100% 커버드 콜로 맞출 예정입니다. 그 커버드 콜의 종류는 뭐였죠?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그다음에 코덱스 금융 고배당 탑10 위클리 커버드 콜입니다. 요즘에 또 생각나는 거는 펀드 매니저가 최근에 운영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상장된 코덱스 200 커버드 콜 액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눈여겨보고 있나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에서 일부 좀 나눠가지고 사볼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10%? 예. 얘 같은 경우는 세금이 어떻죠? 얘도 좀 비과세 절세 혜택이 있는 주식인가 봐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성향이 똑같으면 굳이 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대신에 액티브 펀드잖아요. 아, 액티브라서 네. 펀드 매니저가 해주는 거니까. 조금 더 펀드 매니저가 비중을 조정해가지고 수익을 더 낼 수도 있고. 비중을 보다가 이 액티브라는 친구가 좀 더 괜찮다고 하면 비중을 조금씩 이 친구로 좀 늘릴 수도 있겠네요. 그죠? 아직 분배금을 아직 한 번도 안 줘가지고. 아, 이번에 상장됐다고 했죠? 네네. 아, 해보고 저도 좀 알려주세요. 네, 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보고 알려는 주지만, 네, 어차피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각자 알아서 굴릴 거기 때문에. 아, 또 그렇게 너무 정없이 얘기하지 마시고. 네. 오늘 뭐 이 정도로 뭐 마무리하시죠. 뭐 더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얘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저희가 다음번에도 더 좋고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끝.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뷰터뷰 9화인가? 10화? 벌써 10화요? 벌써 10화가 됐네요.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먹을 음료는요. 물입니다. 한잔 하시죠. 아이 맛있다. 네, 오늘 저희가 늦게 촬영하는 이유로 오늘도 간단하게 물 먹으면서 뷰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저희 주식 포트폴리오를 단순화한 이유입니다. 부인은 왜 단순화를 했죠? 아,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개별주도 일부 담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구글, AMD, 팔란티어, 테슬라 뭐 이런 좋은 주식들이죠. 그런데 제가 개별주를 투자하면서 느낀 건 변동성이 진짜 하루 만에 20% 빠지는 게 부지기수였어요. 미국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그런 주식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주식을 시작했을 때 저희 남편한테 포부를 밝혔었어요. 나는 이 개별주로 떡상을 한번 좀 노려볼 수도 있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개별주로 뭘 담아야 될지 계속 남편을 좀 귀찮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알아서 하라고 했고, 그래서 진짜로 알아서 했죠. 뭐 많이 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20%를 하루아침에 맞고 얼마 지나지 않고 나서 바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뭐라 해야 될까? 아, 주식은 내가 맞출 수 없구나, 결국. 그러면 맞출 수 없을 때 변동성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주식은 어떤 게 있을까 했을 때, 네, 당연히 지수 추종 ETF입니다. 그 중에서도 QQQVO 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주식입니다. 뻔한 이야기지만 지수 추종 ETF가 결국에는 승리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결국에는 지수 추종 ETF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높았던 이유예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지수 추종 ETF가 개별주보다 수익률이 높게 나온 이유는 안정성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별주를 가지고 있으면 100%, 200%, 300%를 단기간에 먹을 수는 있지만요. 그렇게 가파르게 이렇게 상승했을 땐 팔지 못합니다. 왜? 더 오를까 봐. 그렇게 잘 나가던 주식이 갑자기 떨어졌을 때는 공포감에 팔 확률이 좀 높아요. 안 팔 수도 있지만요. 더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올랐을 때 그 도파민이 떨어졌을 때 더 공포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그래서 저는 개별주가 수익률이 조금 났을 때, 한 10%, 20% 났을 때 결국 다 정리를 했고요. 그거는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왜? 지금 지수 추종 ETF 제 계좌를 보시면요. 지금 횡보장의 하락장이라고는 하지만 전부 다 빨간불입니다. 전부 다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제가 개별주 들고 있었으면 플러스 30% 났던 주식들도 다 마이너스가 됐을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하나 가지고 있는 개별 주식은 엔비디아입니다. 왜 가지고 있느냐? 약간 저한테는 트로피 같은 개별 주식 하나 정도는 남기고 싶었어요. 그게 엔비디아였어요. 엔비디아는 세계 최강 기업이죠. 그 최강 기업 중 하나는 꼭 들고 있고 싶어서 처분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아는 그런 대기업 개별주 같은 경우는 VO, QQQ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복이 된 포트폴리오를 굳이 가지고 있기보다는 VO, QQQ가 떨어졌을 때 반대로 오르는 성향을 가진 방어주, 그러니까 XLV나 GLD 같은 주식을 조금씩 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은퇴를 계획을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QQQ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식들을 다 정리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이것 또한 단순화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저희는 계좌를 더 자세히 안 볼 예정입니다. 계좌를 볼수록 적자가 나고 손해가 나는 이유는
이 등락에 있어서 제가 자꾸 휘둘린다는 거거든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00% 나스닥으로 가는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남편 같은 경우는 주식을 단순화하려고 하는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생각하는 ETF의 장점은 일단 지수 추종 ETF를 하나를 담아 놓으면은 거기에서 분산 투자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일단은 제일 장점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지수 추종 ETF를 하나를 무조건 담으려고 합니다. 나스닥 100을 넣은 거고요. 이어가지고 분산 투자를 했고 집중 투자를 하나를 더 넣으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XLV가 눈에 띄더라고요. 지금 테크 주식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게 딱 헬스케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순환매에 돌고 있는 걸 보니까 XLV도 결국에는 상승 기류를 타가지고 수익권까지 안착했거든요. 꾸준하게 돌고 도는 걸 보니까 나스닥만 가지고 있는 게 꼭 수익률이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XLV도 또 가지고 있는 건데 나중에 한 번씩 리밸런싱만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미국에 상장된 ETF는 나스닥 100인 QQQ만 들고 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나스닥 100 안에서도 이미 100개의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분산 투자는 되어 있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나스닥 100만 들고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 배당금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커버드콜을 선택했고요. 커버드콜이 가장 절세 효과가 좋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스닥 100, 그 다음에 국내 상장된 커버드콜을 이렇게 분산 투자한 이유는 저희가 한 번도 투자를 해보지 않은 영역이다 보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안정적으로 움직일지, 얼마나 배당금을 적절하게 줄지요. 이거를 생각해보고 저희도 여기서 또 다시 집중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스닥 100, 그 다음에 커버드콜 1개 아니면 2개 이렇게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 주식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QQQ가 수익률이 가장 좋고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 선택과 집중 투자를 결심을 한 거고요. 저희가 국장에 지금 진입을 하는 건 저희도 두려움이 있는 편인 거죠. 그렇죠. 투자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국장은. 그래서 분산 투자를 국장도 하려고 합니다. 남편님. 그런데 남편님은 커버드 콜로 은퇴를 하는 게 절세 효과 말고 혹시 다른 이유도 있나요? 사실은 절세 효과가 없었으면은 국내 증시에 상장된 걸로만 이루어진 커버드콜을 굳이 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 커버드콜을 매수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좀 주변에 말을 많이 들었어요. 커버드콜은 상방은 막혀 있고 하방은 뚫려 있다. 그런 얘기는 가장 많이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자녀가 있잖아요. 그래서 100% 본주식, 그러니까 위클리 타겟 200 같은 경우도 본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 200이라는. 그런데 코스피 200이라는 본주식에 투자를 하면 뭐 성장률로 따졌을 땐 더 먹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희 같은 은퇴자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는 월 현금 흐름, 꾸준히 통장으로 들어오는 그 현금 흐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안정감이라는 거거든요. 안정감이 주식 투자에서 왜 중요하냐면 안정감이 있어야 내가 성장 동력으로 산 주식, 성장주죠. 걔네가 등락이 보통은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식을 안정적으로 들고 가고 싶을 때는 내 통장이 두둑해야 이 성장주에 대한 공포 매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커버드콜이 은퇴자한테 있어서는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물론 저희가 테스트를 지금 한다고 했잖아요. 코스피를 배경으로 한 위클리 타겟 200 커버드콜, 그리고 금융 탑10 고배당 커버드콜,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을 한 거예요. 이걸 테스트를 했을 때 만약에 본 주식을 사서 성장률을 더 먹으면서 그거를 매도해서 생활비를 쓰는 게 더 이득이다라는 판단이 된다면 그때는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 하나로 뭐 무조건 그냥 뭐 10년, 20년, 30년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이 주식 시장을 떠나지는 않으면서 계속 제가 그거를 리밸런싱을 어떻게 할지는 스스로 좀 생각하는 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은 항상 공부를 해야죠. 그렇죠.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뉴스를 봐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커버드콜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삐터비 9화에서 댓글 달린 거를 제가 열심히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고 은퇴 준비를 좀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커버드콜 투자를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는 방법은 커버드 콜로 은퇴 준비를 하는 건 너무 나쁘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요. 커버드 콜로 들어온 수입 중 20-30%는 반드시 성장 엔진, 그러니까 성장주에 반드시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커버드 콜의 단점은 원금을 갉아먹으면서 받는 배당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받은 배당금의 20-30% 혹은 그 이상, 저희가 계속 전략을 잘 하면서 생활을 하면 반드시 30% 이상은 재투자를 할 수 있어요. 어디에 재투자를 하냐? 본주식입니다. 그러니까 QQQ가 될 수도 있고요. 코스피 2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국장에 대해서는 좀 진입을 좀 늦게 했고 생각을 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성장 동력 재투자는 QQQ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렇게 재투자를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고요. 남편님, 저 질문이 있어요. 네. 남편님은 포트폴리오를 단순화했을 때 추천하는 종목이 있나요? 종목을 한번 얘기해 보면은 제가 포트폴리오를 단순하게 구성한다고 했을 때 추천하는 섹터가 몇 개 있습니다. 이번에 저도 해보니까 알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IT 계열은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 이거를 나스닥 지수로 가져갈지 아니면은 별도의 반도체 지수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유명하죠. 성장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 반도체 주식이 무조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AI가 워낙 강세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헬스케어가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산업재 아니면 금융 쪽으로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은 금융이 되게 평탄하게 흘러가더라고요. 떨어졌다 싶으면 다시 올라가고 올라갔다 싶으면 다시 떨어집니다. 좀 황당한 말이긴 한데 거의 0에 가깝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은 조금씩 올라가지고 플러스가 돼 있습니다. 금융이나 필수 소비재 섹터를 하나 추천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 3개 정도만 가져가면은 포트폴리오를 안전하게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현금까지 들고 있으면은 금상첨화죠. 이런 현금 같은 경우는 너무 또 위험하게 넣어놓는 것보다는 CMA나 예적금에 그냥 묶어두는 것도 나쁘진 않겠어요, 그죠? 어차피 현금이니까. 예, 맞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어 보시면은 굉장히 마음의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절대 안 생기는 그런 데다가 현금 파킹을 해두시길 권장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인한테도 질문이 있는데요. 네. 처음에 얘기했을 때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했었잖아요. 그렇죠. 통장에 다양한 주식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단순화해보니까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남편이 저한테 시키기보다는 스스로 하라고 가르쳐줬잖아요. 그때는 그 말 뜻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스스로 관리를 해보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너무 일희일비하는 게 심해요. 팔란티어랑 엔비디아가 성향이 비슷한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주식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회사가 너무 괜찮다고 생각해서 들고 있었는데요. 팔란티어가 팍 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팍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팍 올라갈 때 팔란티어가 팍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얘가 오르고 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0인 거예요. 얘가 떨어지고 얘가 올라요. 다시 0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겪다 보니까 어차피 이거 두 개를 다 들고 있는 게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하면 지수 투자를 해버리는 거예요. 지수 안에 이 주식이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트로피처럼 하나만 들고 있고 싶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만 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팔란티어를 들고 있을 거냐, 엔비디아를 들고 있을 거냐 했을 때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믿음이 가는 주식이 엔비디아였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들고 있는 거예요. 팔란티어보다는 제 기준에서는 변동성이 좀 적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들고 있는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주식이기도 합니다. 지금 많이 하락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빨간불입니다. 우량주기 때문이죠. 저희가 느끼는 점이 뭔 줄 아세요? 저희가 저희 계좌를 딱 봤을 때 많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빨간불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비싸게 보여요. 왜? 수익률이 보이잖아요. 이게 작년 대비 얼마가 올랐는지 저희 계좌로는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은 타이밍은 따로 없고 포트폴리오를 단순화함으로써 오히려 잘 보여요. 내가 잘 하고 있구나, 못 하고 있구나. 지금 하락장인데도. 아, 내 투자가 잘 되고 있구나. 나는 뒤로 가는 투자를 하지 않았구나. 그냥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근데 빨간불, 파란불 다 섞여 있는 그런 주식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자꾸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요. 이거 빨간불이네. 파란불이네. 계속 일희일비하면서. 저는 잔잔하지만 예적금보다는 항상 나은 수익률을
욕심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 주식 통장에 만족을 하고요. 국장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뭐 어떻게 투자가 되고 있는지, 뭐 배당금을 받았으면 배당금 이만큼 받았다, 뭐 이런 거를 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좌는 바뀔 수 있어요. 특히 국장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왜 자꾸 주식 종목 바꿔? 이렇게 비난을 하시기보다는요. 아, 인컴 부분은 뭐 저런 식으로 리밸런싱을 하는구나,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뭐 우리만 관심 있죠. 우리 계좌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뭐 더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없습니다. 예, 없죠. 예. 오늘 저희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하나, 둘, 셋. 안녕. 안녕히 계세요. 끝.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뷰터뷰 11화입니다. 벌써 또 11화가 됐네요. 자, 오늘 먹을 음료를 소개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물입니다. 아 하세요. 아이 맛있다. 네, 오늘 저희가 가져온 주제는 월급 또는 상여금이 나왔는데 주식 언제 사야 할까요? 입니다. 사람들의 급여 형태가 모두 같을 수가 없잖아요. 급여 유형을 좀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급여 유형을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월급이 있습니다. 정기근로 소득자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안정적인 시드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여금과 보너스, 그리고 예적금 만기가 있고요. 큰 규모의 현금입니다. 세 번째, 배당금 또는 임대소득입니다. 자본소득의 현금 흐름이고요. 네 번째, 프리랜서 또는 자영업자, 미정기 소득 형태를 얘기합니다. 수입의 크기와 시기가 불규칙한 현금입니다. 다섯 번째, 학생 또는 사회초년생, 용돈이나 알바로 소액 현금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형태로 나누어 봤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5가지 유형의 근로소득자를 나누어 주셨는데요. 이분들 모두 투자 방법이 같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일정 부분 현금을 항상 나누어서 투자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아, 금액은 상관없이 본인이 투자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투자를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내가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그걸 항상 나누어서 일정하게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저희는 항상 투자에 있어서 안정성을 지향했기 때문에 저축을 많이 한 후에 투자를 시작했지만 사실 꼭 저희처럼 투자하지 않으셔도 돼요. 처음부터 저희가 투자를 시작했다면 지금 10억이 아니고 사실 20억이 넘었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았는데요. 월급의 일정 부분을 항상 저축했고 이 저축한 거를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네. 항상 기간을 나눠가지고 매수 진입을 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일정 부분 저금을 할 건데 이 저금한 거를 한 번에 투자하냐 아니면 나누어서 투자하냐 이렇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안정적인 투자를 추구하기 때문에 저는 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매주가 될 수도 있고 매일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야지 제가 시장의 움직임에 반응하지 않고 항상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단가가 지속적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식을 항상 나누어 넣는다고 했는데요. 네. 이거는 제 포트폴리오의 비율을 보고 어떤 주식이 많이 올랐다고 하면은 그것보다 떨어진 주식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에다가 좀 더 집중 투자를 해서 제 목표 포트폴리오 비율을 항상 맞춰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매수를 하신다는 거죠? QQQ가 떨어졌을 때 XLV 헬스케어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헬스케어가 올라서 비중이 높아졌을 때는 QQQ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QQQ가 올라가면은 다시 헬스케어를 매수했고요. 좀 더 많은 금액을 계속 매수했습니다. 매주 주가 상황을 보고 자체적으로 리밸런싱 매수 방법을 하신다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제 심리 상태를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멋지군요. 감사합니다. 부인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요? 네.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저는 통장에 돈이 많을수록 소비에 살짝 흔들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월급이든 기타 소득이든 제 통장에 들어왔을 때 무조건 투자를 먼저 합니다.
투자 내지는 저축이에요. 왜 저는 일시불로 투자를 먼저 하냐면 저는 선투자 후 지출 전략으로 투자금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손가락 좀 빨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돈 달라 그랬나요? 이거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냐면 제가 너무 투자가 좋아가지고 제 월급의 90%를 투자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투자하고 나니까 생활비가 조금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매달 조금씩 꾸긴 했어요. 근데 그 꾼 금액 덕분에 남편이 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무튼 오해입니다. 주가의 상하향은 아무도 맞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맞출 수 없어요. 타이밍을 재려다가 오히려 놓치거나 일희일비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투자의 핵심은 시장에 머무르는 시간입니다. 제가 매수하는 방법은요, 포트폴리오 비율에 맞춰서 즉시 매수합니다. 저는 그 비율이 변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성장주를 60% 사고요, 방어주 20%, 단기 채권을 20%, 이렇게 100%를 매수를 하는데요. 왜 저는 남편과 다르게 굳이 자체적인 리밸런싱을 진행하지 않냐면, 저는 어차피 연말 내지는 그 해에 제가 집중 투자가 필요한 종목이 생긴다면 그때 리밸런싱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고 싶은 주식이 생겼을 때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을 일부 매도하고 사고 싶은 주식을 산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번 달에 XLV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때 저희가 계속 산다 그랬었거든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플러스 20%입니다. 마이너스 10%대 계속 샀는데 플러스 10%가 넘었어요. 제가 사고 싶은 주식이 따로 없다면 그냥 내가 정한 비율대로 매수를 합니다. 내지는 제가 그 달에 현금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좀 불안해요. 그러면 몇 달 정도는 그냥 현금으로 CMA 모아놨다가 CMA에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생겼을 때 그 돈을 한 번에 빼서 제가 생각한 그 비율대로 매수를 한 적도 있고요. 제가 그 달에 들어온 급여를 그 달에 모두 산다고 해서 불안할 수도 있지만, 저는 포트폴리오에 SGOV 같은 단기 채권의 비중이 약 20%씩 매달 들어가기 때문에 폭락장이 왔을 때 그 주가가 하락이 된 주식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SGOV는 수익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시장 폭락 시 기회비용을 잡을 수도 있는 현금 실탄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금 많이 들고 있으면 안정적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SGOV가 수익률 약 10%가 났었거든요. 환율 포함해서요. 환율 1,550원대에 매도했습니다. 그러고 제가 사고 싶었던 주식 위클리 타깃 200 커버드 콜을 매수를 했죠. 물론 제가 커버드 콜을 매수하고 커버드 콜이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시장을 떠나지 않을 거고요. 어차피 제가 주가의 변동은 맞출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매수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질문할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지금 단기 채권이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방어력이 하나 없어졌는데 네. 이걸 커버드콜로 바꿨잖아요. 네. 커버드콜 배당금을 처음 받았는데 단기 채권과 커버드콜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시장에 오래 담을 수 있는 안정감을 주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단기 채권을 약 20% 들고 있었을 때요. 그때 채권에 약 7천만 원 정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지나고 나서 든 생각은 차라리 그냥 그 7천만 원을 방어주나 성장주로 다 살 걸 그랬다는 생각이 나중에는 들었어요. 물론 제가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됐다는 분들이나 내가 안정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SGOV 같은 현금성 채권에 돈이 들어가는 것을 절대 아까워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 현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저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긴 한데요. 지나고 보니까 어차피 제가 주식을 팔지 않을 거라면 폭락이 왔을 때도 성장주든 방어주든 어차피 매도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저는 시장에 오래 머무르기를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SGOV 같은 현금성 자산에 너무 많은 금액을 두는 것도 지나고 보니까 저희한테는 이제 필요 없는 수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자산의 약 5% 정도만 현금을 들고 있을 예정입니다. 물론 5%가 저희 금융자산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5% 정도로 유지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5%, 10% 내지는 20% 이상은 반드시 현금성 자산을 두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현금성 자산은 꼭 단기 채권이 아니어도 돼요. CMA, 예적금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편한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건 놀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만약에 제가 아까 말했던 7천만 원의 단기 채권 주식을 지금 팔고 넘어갔으면은 네. 손해를 좀 덜 봤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내가 시장에 오래 버틸 수 있는 심리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을 맞추기는 어렵죠. 네, 보세요. 지금 결국 저희 시장 하나도 못 맞췄어요. 단기 채권을 더 가지고 있다가 지금 파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환율이 어떻게 됐죠? 환율도 엄청 떨어졌죠. 환율도 떨어졌죠. 그럼 채권의 수익도 떨어집니다. 그거 못 맞추는 거예요. 저희는 맞출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맞출 수 없는 시장을 맞추는 것보다는요. 길게 가지고 갔을 때 인플레이션을 믿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결국 자산의 상승을 의미하고요. 제가 이 자산의 상승,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예적금 수준으로 제 자산이 항상 그대로인 수준, 인플레이션에 깎이는 수준밖에 유지를 못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커버드콜 진입했을 때도 네. 이렇게 떨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었죠. 네. 다들 말은 이렇게 합니다. 코스피 떨어지고 몰랐어? 많이 올랐잖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아무튼 저희는 항상 자산을 사는 데만 집중을 할 예정이고요. 지출보다는 자산 쇼핑. 그러니까 주기적인 투자, 지속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계속 이 투자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달에 받은 배당금도 투자를 시작했죠. 이번 달에 받은 배당금 전부 다 매수 걸어놨어요. 네. 저희는 계속 이렇게 안정적으로 받은 돈을 재투자해가지고 더 높은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할 겁니다. 네. 저희가 이 투자를 멈추는 날은 관짝이 들어갔을 때. 농담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이 더 본인한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너무 궁금합니다. 유명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언제 투자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다 저점이었거든요. 신고가가 언제 올지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희가 투자 영상에서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말이네요. 저렴한 주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비싼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 비싼 주식은 지나고 나면 항상 신고가를 기록합니다. 비싼 데는 항상 이유가 있는 거고 맞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영상이 재밌고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죠.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끝.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먹을 음료는 밀러. 기린입니다. 짠. 짠. 아이 맛있다. 오랜만에 맥주를 가져왔고요. 오늘 저희가 얘기할 주제는 자산 증식에 있어서 결혼이 필수인가라는 주제입니다. 일단 저희가 각자 1억씩 모으는데 약 4년 전후가 걸렸는데요. 이거는 단순한 저축이지 뭐 투자를 진행한 건 아니었어요. 그죠? 그렇죠. 네, 저희 남편의 성향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네. 제 성향은 소비를 별로 안 했어요. 단순 저축으로 그냥 1억을 모으신 거죠. 그죠? 예, 그때는 주식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오로지 은행 예금 적금으로만 모았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적금만 했고요. 1억이라는 금액을 달성을 했죠. 사실은 제가 남편보다 근속 연수가 약 3년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이랑 저랑 결혼하려고 했던 시점에 봤을 때 남편이 저보다 많이 모은 편이었죠. 기간 대비. 그래가지고 제가 좀 놀랬던 부분이 있었고요. 제가 남편을 보면서 딱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아, 이런 사람이 빨리 부자가 되겠구나.
그렇죠.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인 것도 있지만요.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는 그 정도의 경제력이 저는 사실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뭐 부자의 기준이 모두 다르지 않습니까? 10억도 부자라고 생각하고 50억도 부자라고 생각하고 100억도 부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마다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결혼이 자산 증식에 있어서 필수라고 생각하는 이유가요. 저희가 그냥 계속 결혼도 안 하고 뭐 30 중반, 30 후반, 40이 됐을 때는 솔직히 저 혼자서 약 한 3억 정도는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40 넘어서까지. 저희가 생각하는 결혼이 자산 증식에 정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요. 남편과 저의 자산을 합쳤을 때 예적금을 똑같이 들어도 원래 10만 원 받을 거 20만 원으로 늘어나죠. 그리고 원래 주거라는 것은 한 사람이 살든 두 사람이 살든 월세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질을 줄였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남편이랑 신혼생활을 시작할 때 제일 1순위가 그거였어요. 저렴한 집을 찾을 거. 그때 저희는 빚 내는 걸 싫어해가지고 빚 없는 데를 찾아다녔죠. 네. 저희가 소득이 낮은 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신혼부부 관련된 전세자금 대출, 뭐 중소기업 특공 이런 거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일반 이율을 내면서 전세를 살았어야 됐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저희가 대출을 안 일으키고 전세를 그러니까 돈을 깔고 앉은 거죠. 그거를 후회한다기보다는 전세 가격이 굉장히 낮은 데를 살았어요. 거의 그때 저희 전세 가격이 1.3억 원이었죠. 네. 네, 거의 투룸이나 투베이 정도의 진짜 작은 집 정도의 전세 자금이 1억 원 언저리지 않습니까? 남편이랑 협의하에 그 당시 때 저희가 모은 돈을 다 밀어 넣으면 더 넓고 좋은 집의 전세를 얻을 수는 있었어요, 사실. 저희는 삶의 질을 좀 낮추면서 적당한 집에서 이제 살자 이렇게 협의를 해서 왜 이 얘기까지가 나왔냐면 저희 부부가 합이 좋았어요. 항상 신혼집 구할 때도 그렇고 신혼 생활에서의 저희 절약했던 거라든지 씀씀이라든지 이런 게 합이 굉장히 좋았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 전셋집을 구하는 것에서도 합이 좋아야 되지만 남편님 자산 증식에 있어서 결혼이 필수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남편은 그 생각에 동의를 하시나요? 아무래도 두 사람이 만나면은 보통 1+1을 생각하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당연히 자산 증식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단순히 결혼만 했다고 해서 자산이 그냥 늘어나지는 않아요. 결혼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자녀 생각이 바로 들었죠. 자녀가 생기고 그 좁은 전셋집에서 몇 개월 거주를 해봤지 않습니까? 진짜 좁았거든요. 자녀를 갓 낳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 용품이 크고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거든요. 가벼우면. 그래서 자녀가 좀씩 이렇게 성장함에 따라 자녀 용품이 가벼워지고 작아집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자녀가 어렸기 때문에 집이 굉장히 좁게 느껴졌고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조금 넓은 집으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자녀가 어리니까 또 든 생각이 뭐냐. 이사 다니기가 너무 힘들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이사 다니기가 힘들다? 이꼴 집을 매수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린 자녀를 키운다? 이꼴 집이 넓었으면 좋겠다.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부동산에 점점 눈길이 갑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 저는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병원이고요. 두 번째가 자녀를 맡길 곳이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녀를 낳고 이 집 전세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희 직장 근처죠. 서칭을 해봤어요. 해보고 소아과, 뭐 산부인과, 유치원, 어린이집 이렇게 4개가 반드시 있는지를 고려를 했고요. 혹시라도 그 집에서 자녀가 초등학생까지 또 지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군이 있는지를 봤어요. 초중고가 있는지를 봤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생각했던 동네에 구축 넓은 집이 매물로 나와 있어서 그때 매수를 했고요. 물론 뭐 저희가 빚 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했으면 신도시에 빚을 내서 더 좋은 집을 살 수도 있었겠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구축집을 한번 샀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 증식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많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냐면 집을 막상 사고 나니까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제가 남편한테 계속 그랬죠. 이 집 다음번에 뭐 이런 동네에도 좀 살아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제가 주기적으로 꺼냈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어떻게 했냐면 믿어줬어요. 부동산에 관련돼서는 제가 계속 부동산에 관심 있어 하고 제가 구축집에 살면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신축집에서 신혼집을 저희가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구축집에 갔을 때 왜 사람들이 신축에 열광을 하고 신축에 가고 싶어서 피를 주면서까지 가는지를 그때서야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에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상태였었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 남편을 믿어줬었죠. 정확히는 남편이 주식을 언제 시작하셨죠? 2020년대쯤 했습니다. 그때가 무슨 시기였죠? 코로나 때였습니다. 그쵸. 코로나 때 주식이 많이 떨어졌기도 했고 남편이 저 몰래 주식을 시작했었죠. 네, 그때 삼성전자가 4만 원 간이 많이 일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주식 시작한 걸 제가 알았을 때 제가 남편한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몰래 하지 말고 할 거면은 똑바로 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믿어는 주겠다. 대신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반드시 저한테 상의를 하라 했어요. 뭐 주식을 다 잃을 수도 있잖아요. 내지는 마이너스가 너무 심각하게 났을 때는 저한테 알려달라고 했어요. 왜냐면 부부 사이에 재산적인 결함,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되고요. 공동재산으로 묶여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남편이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알려줘야 이거를 이상한 대출까지 가지 않고 빨리 정리할 수 있어요. 부부 상의하에요. 뭐 집을 줄인다든지 집 담보 대출이 아무래도 안전한 대출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땡겨서라도 빨리 갚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얘기했고 그 얘기도 분기별로 한 번씩 그냥 말하는 정도였지 제가 막 계좌를 보여달라 이렇게 하는 것도 1년에 한 번? 그렇게 잘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좀 남편을 너무 믿었거든요. 남편이 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걸 아니까 제가 부동산 청약을 넣을 때 있죠. 자기야 땡땡 아파트 103타입 빨리 이거 넣어라 청약 넣어라 해놓고 제가 한번 말할 때 깜빡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얘기하고 점심에 얘기하고 저녁에 얘기를 한 번 더 해줘요. 왜냐면 꼭 청약을 넣었어야 되니까. 그래서 남편이 청약을 넣었어 라고 인증 카톡을 보내줄 때까지 제가 물어봐요. 청약 넣었냐고. 남편은 그 당시 때 제가 부동산 청약 이런 거 넣어라 마라 했을 때 그냥 의심 없이 다 넣었나요? 지역이 특이하면 한 번씩 물어봤죠. 아 본인이 모르는 동네면? 그 로또 청약이라고 한 번씩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무순위 청약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 당시 때는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이 아닌 유주택도 가능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뭐 그 서울이나 세종에 그 로또 청약이 한 번씩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 번씩 물어봤죠. 이게 도대체 어디 지역이고 왜 하려고 하는지. 그거 말고는 이제 저희 동네 주변에도 한 번씩 물어봤었어요. 나머지는 뭐 로또 청약이든 뭐든 다 동의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넣으면 안 되는 청약에는 또 제가 귀신같이 안 넣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투자 영상 7편인가 뭐 8편을 찍었던 것 같은데 생숙입니다. 그 당시 때 진짜 이게 말이 많았어요. 넣어도 된다 안 된다. 넣어도 된다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아르바이트고 넣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은 진짜 걱정돼서 안 된다고 한 거였어요. 저희가 자산에 관해서 남편과 꾸준히 얘기를 했고요. 얘기를 하면서 남편도 저를 믿어줬고 저도 남편을 믿어준 거예요. 저는 남편의 주식 투자에 대해서 믿어줬고요. 남편은 저희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어줬어요. 그리고 그게 포텐이 터진 건 제가 부동산으로 수익을 냈고요. 신축 아파트에 이사를 오고 나서 여기가 시세가 오른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추천해줬던 개인연금 증권사로 이전했죠. 그게 수익률이 90% 100% 넘게 났어요. 지금 조금 빠졌긴 했지만 그래도 거의 100%에 근접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남편은 본인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투자를 했고요. 저도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서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 이게 시너지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부부가 둘 다 주식밖에 몰랐고 주식에만 투자가 돼 있었으면 이번 횡보 하락장일 때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아요. 남편 생각은 어때요? 확실히 하락장을 겪을 때마다 불안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하락장일 때 주식을 사기가 더 두렵고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다행히도 저희 포트폴리오의 약 한 40% 정도가 주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라는 자산에서 주는 안정감이 분명히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계속 월세 가격이 오르고 전세가 구하기 힘들어지고 지금 한국이 금리를 올렸죠. 네. 그래서 대출 금리가 올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에도 아무래도 영향이 가겠죠. 그래서 전세로도 비싸게 이제 들어가야 되고 월세도 당연히 가격이 올랐고 주거비가. 그래서 좀 마음이 불안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다행히 안정된 자산인 부동산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버티는 힘인 거예요. 자산 증식은 버티는 힘이 강할수록 매도하지 않고 그리고 매도하지 않는 시장에서의 머무르는 기간이 길수록 저희 자산의 가치도 올라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본인의 이런 자산에 관련된 얘기를 잘 안 하시죠? 주변에는 아직까지 주식에 큰 돈이 들어있는 사람을 많이 못 봤어요. 아 맞습니다. 저도 그렇죠. 주식에 큰 돈을 넣었다고 하는 회사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도 회사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주식을 한다고 하길래 저도 얘기에 좀 끼고 싶어서 기웃기웃거리다가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봤거든요. 다 뭐 레버리지밖에 안 해요. 그래서 레버리지? 목돈을 레버리지 태우면 좀 위험하지 않나 싶어서 계속 들어보니까 얼마 들어가지 않았어요. 뭐 500만 원, 뭐 많아봐야 10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500만 원?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딱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나는 주식에 몇 억씩 넣는 사람 이해가 안 돼 이러면서 절레절레 해가지고 제가 더 입을 꼭 다물고 있다가 그냥 자리를 떴던 기억이 있네요. 저는 주식에 거의 5억 가까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러고 그냥 제 할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주식 종목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어도 뭐 얼마 들어갔는지를 꼭 물어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러고 말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주식은 항상 얘기하면은 너 어디에 넣었어? 맞아요. 이게 항상 열띤 토론이 되거든요. 네. 내가 그거를 말을 잘못하면은 그 사람이 그걸 살 거고 사면은 제가 그럴 수 없잖아요.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기가 또 애매하단 말이에요. 부동산을 얘기하면은 부동산을 내가 살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부담 없이 얘기해도 그 사람이 이걸 투자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부동산은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네. 그죠? 근데 주식은 한 개, 두 개, 사실 뭐 비싸봤자 300만 원이잖아요. 네, 솔직히 300만 원 정도는 마음만 먹으면 한 개 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 생각하면은 부동산은 얘기해도 남들이 못 따라할 거고 주식은 얘기하면 약간 따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도 주식은 진입장벽이 낮은 건 똑같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주식에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굉장히 바보 같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주변 사람들이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인컴 부인 뭐 너 어디에 넣니?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저 지수 ETF밖에 안 해요. 이러면 다들 그냥 그래? 하고 자기들 얘기해요. 자기들끼리 얘기한 거 들어보면 또 다 레버리지예요. 레버리지 얘기 아니면 개별주. 개별주도 그냥 듣도 보도 못한 거 이상한 거 넣어요. 무슨 말하는지를 나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만 하라고. 모르는 거를 손대지 마세요. 그래서 저희가 개별주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변동성을 감수를 할 수 없어요. 근데 항상 느끼는 건데 지금 물린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지금이 어떤 시기였죠? 하락장? 아니죠. 코스피가 9,000P를 찍었던 시점이잖아요. 야, 여기에서도 물리는 사람 진짜 많았습니다. 맞죠. 저도 어떻게 보면 커버드 콜 거의 8,000 전후일 때 들어갔는데 6,000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5,000까지 떨어졌죠. 5,900? 800? 그렇죠. 그죠. 저도 뭐 물렸다고 하면 물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먼저 은퇴를 해서 커버드 콜에 들어갔기 때문에 남편이랑 동시에 은퇴를 해서 너무 준비 없이 확 둘이 동시에 커버드 콜 샀으면 저는 그때가 더 끔찍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전략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은퇴하기보다는 한 사람 먼저 은퇴하고 상황 지켜보고 또 한 사람이 또 준비를 잘해서 은퇴하는 거. 사실 이런 걸 보면은 이게 다 마인드 차이거든요. 그렇죠. 엄청나게 큰 금액을 물린 거란 말이에요. 음,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죠. 큰 금액을 물린 거고 마이너스가 났고 이거를 어떻게 버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네. 지금 긍정적인 마인드를 부인이 보여줬잖아요.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거를 내가 지수를 넣었다. 지수는 그때부터 엄청 올랐죠. 지수가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면 개별주가 마음이 편할까요? 저는 당연히 지수가 편한데 저도 금액이 클수록 지수를 많이 넣기는 해야죠. 왜냐면 제가 이 주식을 언제 팔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자녀의 학비 같은 걸로 써야 된다든지 부모님이 아프다든지 뭔가 갑자기 팔아야 되는 구간이 분명히 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지수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뭐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많이 손해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올라져 있던 부분이 버퍼로 쌓여있기 때문에. 근데 개별주는 진짜 하루아침에 20% 빠진 게 너무 순식간인데 그때 딱 돈이 필요하면 마이너스인 상태로 처분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오를 수도 있는 주식인데 내가 마음이 편하면 안 팔 수 있는데 아무튼 좀 마음이 편한 투자를 해야겠다고 저는 또 생각을 했죠. 요번 하락장을 겪고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녀가 있는 분들은 이 시기에 내 많이 떨어졌다 생각할 때 증여를 한번 해보는 거죠. 내 이 주식이 믿을 만한 주식이다 라고 하면은 증여를 해가지고 저가일 때 증여를 하는 거죠. 저가일 때 증여. 그렇게 하면은 이 주식이 나중에 뭐 100%가 되든 200%가 되든 1000%가 돼도 내가 증여한 거에서 끝난 겁니다. 나중에 그렇죠. 자녀는 엄청나게 큰 수익을 본 거를 자산으로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금덩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힘. 잊고 살았더니 자녀가 자산을 나중에 까보니까 뭐 1000%, 2000% 돼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네, 오히려 떨어졌을 때 해버리는 거죠. 왜냐면 진짜로 주변에서 아무도 미장 얘기 안 하고 국장 얘기 안 할 때 저희 주식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올랐을 때는 다 올랐었어요. 그렇죠. 다 오를 만큼 오르고 이제 도박판에 딱 들어갔을 때 작년까지만 해도 6000P였잖아요. 그렇죠. 6000P에서 9000P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열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너도 나도 주변에 다 주식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즘에 좀 주식 얘기 많이 안 하긴 해요. 아니에요. 지금 엄청 많이 얘기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집에 있어서 못 들었나 봐요. 저 혼자서 집에 음침하게 이렇게 혼자 있어서 저 혼자 몰랐나 봐요. 회사에서 엄청 얘기하나 봐요. 얘기 딱 들어보면은 네. 나 뭐에 물렸다 는 얘기 꼭 시작하고 이번에 뭐 샀다
돈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자꾸 뭘 삽니다. 지금이 아직도 주식의 열기가 식지 않았고 다시 9,000P를 갈 거라는 믿음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다시 또 투자를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는 사실 현금만 들고 있어도 본전은 가거든요. 근데 투자를 하죠. 지금 생각하기로는 몇 년 정도는 주식이 또 좀 안 좋을 것 같긴 해요. 너무 열기가 최근에 뜨거웠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돌고 돌아서 코인으로 가거나 부동산 같은 쪽으로 몰리면 이제 또 이게 순환매라고 하죠. 이게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떨어지는. 지금 주식이 좀 주춤하니까 다른 쪽에서 좀 많이 상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자산을 살 때 주식만 사는 게 아니고 뭐 부동산도 사고 뭐 저희는 코인을 하지 않지만 뭐 코인을 사도 되고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에 100%만 주식을 담는 것 좀 위험한 투자인 것 같아요. 저희가 부동산 말씀드렸죠. 부동산 가격 저희가 원하는 가격까지 오르면 팔아버릴 거라고. 모르죠. 뭐 반년 있다가 이 집 팔고 그죠. 다른 데로 이사 갈 수도 있죠. 그렇죠. 막잔하고 오늘 마무리하시죠. 짠. 짠.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희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자산 증식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봤는데 꼭 저희 얘기가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잠깐 듭니다. 뭐 그건 다 개인마다 다르니까 공감을 해주셨다면 댓글 달아주시고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끝.